우리는 형식 문제의 개념 설명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기도 나온 거지만 구체적 풀이 방법. 자, 요거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선생님의 형식 문제를 해결할 때, 자, 개념어는 배웠지만 집합 개념으로 형식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강의법이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학원들에 가보면 대부분 새로운 학생들이 형식 문제를 이렇게 풀 때 되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뭐야 저 사람 이럽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왜? 전국에서 유일하니까. 나같이 하는 사람을 너네는 절대 못 봐. 이거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갑시다. 먼저 형식 문제의 선지. 형식 문제의 선지가 뭐야? 1번부터 5번까지를 선지라고 그러지. 이런 선지를 다음의 예처럼 주로 개념어 효과로 이루어집니다. 자, 뭐라고?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지? 개념어 플러스 효과로 선지가 이루어져.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 색채 대비를 통해 그랬지. 그러면 색채 대비는 아까 찾을 수 있는 개념어지. 찾을 수 있는 개념어를 통해, 자, 이 개념어가 쓰였을 땐 그 대상, 색채 대비를 한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게 효과죠. 자, 봐봐요. 자, 봐봐. 색채가 딱 대비가 됐어. 두 개가 대비가 됐어. 대비되는 순간 이 오른주먹과 왼주먹의 특색이 얘가 빨간색, 얘가 파란색으로 드러나지. 그래서 색채를 하는 순간, 봐봐. 얘는 색깔이 없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럼 얘는 특성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빨간색, 파란색. 특성이 빨간이지. 파랑이지. 봐봐. 색채가 대비되는 거에 대한 효과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때 잘 들어봐. 색채 대비가 지문에 있는 순간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건 무조건 맞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색채 대비되는 순간 대상의 특성이 드러나는 건 무조건 맞지. 그래서 이때 앞에 개념어를 A라고 치환하고 뒤에 있는 효과를 B로 치환했을 때 A와 B의 관계가 있어서 얘가 맞으면 얘는 무조건 맞는다 했을 때 무조건 맞는다를 제로로 봤을 때 이 선택지의 집합은 A 교집합 제로로 나타날 수 있어. 알겠지? 자, 선생님 수업을 한 번 정도 들어본 학생은 다 이해가 되겠지만, 자, 오늘 처음 듣는 학생은, 자, 여기 자, 집중. 다시 한번. 앞에 게 맞아서 그 효과가 무조건 맞을 땐 A 교집합 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만 맞으면 된다는 뜻이야. 얘는 있으나 마나 0이다 이 뜻이야. 됐죠? 자, 갑니다. 형식 문제를 풀 때 점층적을 지문에서 찾으면 못 찾겠더라. 선생님이 직접 찾아봤거든, 문제 풀 때. 근데 점층적을 찾아, 이거 개념은 있었지,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패스하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직접 찾아보려고 했더니 못 찾겠더라. 그래서 점층은 그냥 지나치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 답은 서리법 같은 걸로 찾긴 해. 왜? 서리법은 딱 있다, 없다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잘 봐.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점층을 찾아봤거든? 여전히 못 찾겠더라. 야, 선생님 나도 천천히 점층법을 찾았을 때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10년간 기출된 형식 문제를 싹 다 뽑아놓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의 문제를 싹 뽑아놓고 연구에 들어가봤어요. 도대체 형식 문제는 뭘까? 그래서 지문에, 잘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 지문에 푸른 하늘과 붉은 땅이란 내용이 있었을 때 출제자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봤어. 한번 잘 봐봐요. 어떤 시에 푸른 하늘과 붉은 땅. 그러면 니네들도 알다시피 푸른 하늘, 붉은 땅이니까 색채 대비지. 거기 들어봐. 색채 대비를 통해 하늘과 땅의 특성을 드러낸다가 맞게 만든 문장이지.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갖고 만들면 색채 대비를 통해 하늘과 땅의 특성을 드러낸다. 맞는 문장이지.
근데 이런 문장은 찾기도 쉽고 너무 유치한 문장이 되고 말이야. 왜 그럴까? 아니, 봐봐요. 차라리 색채 대비만 말하면 괜찮은데 뭐라고 돼 있어? 하늘과 땅의 특성이라고 그랬지. 그럼 니네들도 알다시피 시에 가서 하늘 보고 땅 보면 되잖아. 하늘 봤더니 푸른색, 땅 봤더니 붉은색이지. 그럼 찾기가 너무 쉽더란 말이야. 다시 한번. 색채 대비를 통해 하늘과 땅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러면 지문에서 찾기가 너무 쉬워. 왜? 하늘과 땅 찾으면 되니까. 이해돼? 야, 집중해야 돼. 나 혼자 떠드는 느낌 갖게 하면 안 돼, 너네. 알았어? 이게 지금 방송으로 찍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좀 딱딱하게 수업을 하는데 딱딱한 수업이지만 너네들이 진짜 집중해줘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자, 봐봐.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찾기도 쉽고 너무 유치한 문장이 되다. 알았어? 그래서 수능스럽게 표현하는 걸 연구해봤단 말이야. 왜? 10년 동안 기출된 걸 보면서 해봤더니 뭐야?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냈다가 되단 말이야. 이거다. 즉, 잘 들어. 앞의 문장을 A라고 치환하고 뒤의 문장을 B로 치환해보면 문장은 A, B로 압축할 수 있거든? 맞지? 왜?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맞는 거잖아. 그래서 A도 짚어 B로 압축할 수 있는데 특히 적절한 선지를 만들 때는 A가 맞으면 뒤에 B는 무조건 맞게 만든다는 거야. 잘 봐.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해 볼게. 하늘과 땅의 특성이라고 했지. 근데 얘들아, 하늘과 땅의 특성은 정확하게 지문에서 지역돼 있잖아. 하늘과 땅. 이거를 좀 더 포함관계 더 상위 개념으로 해볼게. 하늘과 땅의 특성.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표현은 뭐냐? 하늘과 땅은 다 대상이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범주를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유치한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역설법을 활용하여 꽃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비교하고 있어. 그랬다, 줘봐. 그랬더니 진달래꽃은 슬프면서도 황홀해. 이런 거야. 그대로 찾을 수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뒤에 선택지가, 뒤에 효과가 앞에 있는 시어를 그대로 써잖아? 그럼 너무 유치한 문제가 된다니까. 이해돼? 지금 봐봐. 지문에 푸른 하늘 붉은 땅이 있다고 해서 하늘과 땅의 특성, 그럼 너무 쉽잖아. 이건 뭐 비문학도 아니고 하늘 땅만 찾으면 맞잖아. 하늘 땅만 찾으면 맞고 틀리고 결정되지. 근데 쓱 바꿔놓는 거야. 하늘 땅을 합칠 수 있는 게 뭔가. 알았어? 한번 해볼게. 이 학생을 A라고 하고 이 학생을 B라고 해볼게. 그러면 A 학생은 검은 옷, B 학생도 검은 옷, 얘는 목걸이 팔찌를 하고 있고 얘는 목걸이를 하고 있네. 됐어? 그럼 잘 봐. A와 A는 팔찌를, B는 목걸이를 하고 있어. 그런 거야.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지문에서 찾는다는 건 뭐야? 이거는 실력이 아니야. 독해가 아니라 뭐지? 시력이지. 있네. 하늘 땅 있네. 꽃가목 있네. 이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걸 뭐야? 슬쩍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한다는 게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말인 거야. 뭐라고 하느냐? A와 B는 장신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보면서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신구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쑥 훑어야지 다. 목걸이 없고, 신이 없고, 팔찌. 목걸이. 이렇게 내 실력으로 이걸 찾아야 되지. 근데 팔찌, 목걸이. 그러면 팔만 보면 되잖아. 목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하,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괄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이해됐지? 그럼 봐봐. 그러므로 앞에 말이 색채 대비를 통해 그랬으면 색채 대비를 찾다 보면 푸른색, 붉은색 그러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 한 단계 문장 만들어진 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논리적 생각. 자, 봐. 자, 그래서 적절한 선지를 만들 때는 A가 맞으면 뒤에 B는 무조건 맞게 만든다는 거야. 아까처럼 포괄할 수 있는 문제.
장신구 이런다든가 아니면 뭐 대상의 특성 이렇게. 원래 있던 걸로부터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버려요. 포괄할 수 있는 말을 만들기 때문에 앞에 말이 맞으면 뒤에 말이 무조건 맞아. 영어로 가면. 근데 잘 봐. 이제는 대상의 특성은 하늘과 땅이 똑같은 거잖아. 근데 다른 말로 만들어 볼게. 자, 틀린 선지를 만들 땐 A와 B는 논리적 관계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색채 대비를 통해, 잘 들어봐. 색채 대비를 통해 두 대상이 서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어 본 거죠. 잘 봐. 색깔이 붉은색, 푸른색이 대비되면 서로 친밀할까? 친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 말은 뭐야? 논리적인 호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지. 자, 선생님은 역으로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이 문장을 만들 때 이 맞는 내용을 만들려고 그러면 앞에 말에 자연스럽게 보편적 맞는 말을 만들고 틀린 말을 만들 땐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뭐야? 서로 어긋나게 만들더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형식 문제의 선지를 기본적으로 A0로 만들 때와 A-B로 만들더라. 그래서 자, 대답해봐. A0로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맞는 걸 만들 때 주로 쓰더라. 맞지? 그러니까 참일 때 주로 만들고 A교집합 B는 거짓일 때 만들더라. 이게 선생님이 10년간 기출된 형식 문제를 싹 다 뽑아놓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걸로부터 좀 더 확장해서 어차피 앞이 A고 D가 B잖아. 앞이 A고 D가 B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확인 가능, 아까부터 개념어 있었잖아. 확인 가능 개념어. 이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때도 있어. 물론 이게 90%고 이게 10%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앞에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앞에 건 A, 뒤에 건 B야. 근데 패스할 개념어가 앞에 있을 수 있잖아. 뒤에 있을 수 있잖아. 아무튼 패스 개념어가 나오면 얘는 P라고 하자는 거야. 패스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무조건 맞아? 그러면 제로로 하자는 거야. 무조건 틀린 개념어가 있어? F라고 하자는 거야. 자, 무조건 맞는 개념어를 T라고 해도 되는데 자꾸 TF 하지 말고 자, 무조건 맞는 건 제로, 무조건 틀린 건 F. false라는 뭐야? 거짓의 준말, 그러니까 거짓의 맨 앞 글자 F를 따서 F라고 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얘들아 개념을 배웠지. 개념어는 찾을 수 있는 거, 패스할 거, 무조건 맞는 거, 무조건 틀린 거. 아까 세 개를 외웠지. 봐봐. 외워서 이걸 쓰자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자, 이제 형식 문제를 풀 때 개념어를 위에 표처럼 치환한 다음에 형식 문제의 선지를 최종적으로 다루어왔던 논리기호로 모두, 자, 모두라는 말 표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7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자, 7가지 간다. 확인 가능 개념어와 확인 가능 개념어가 앞뒤로 있어. 이럴 땐 A 교집합 B야. 아까도 말했지만 A 교집합 B, 잘 봐. 색채 대비를 통해 두 대상 간의 친밀감을 드러냈어. 그랬으면 아니 서로 간에 색채가 대비됐는데 왜 친밀해? 그치? 그러니까 색채 대비도 찾아야 되지만 둘이 친밀한 것도 찾아봐야 되지. 그러니까 둘 다 찾아야 되니까 A 교집합 B야. 이때는 거의 대부분 부정설문이더란 말이죠. 즉 틀린 설문이더란 얘기야. 그 다음에 확인 가능 개념어가 앞에 있고 무조건 맞는 개념어가 뒤에 있거나 무조건 맞는 개념어가 앞에 있고 확인 가능 개념, 즉 확인 개념어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A나 B. 알았지? 이럴 땐 긍정설문의 정답 후보다. 됐지? 근데 무조건 맞는 거랑 무조건 맞는 게 두 개가 앞뒤로 있어. 그럴 때 0, 0이지. 이때는 긍정설문의 정답이다. 그리고 무조건 틀린 개념어를 하나라도 발견하는 즉시, 즉 간조적, 객관적을 발견하는 순간 무조건 틀리더라. 고전시가에서 역설법, 과거와 현재 대비 나오는 순간 무조건 부정설문의 정답이다. 근데 찾기 어려운 개념어, 판단 유보 개념, 이거 다 패스죠. 그죠? 즉 패스 개념어를 발견하는 즉시 패스,
결정을 요구해요. 맞는지 틀리는지를 요구해요. 됐어? 요게 경우수의 경우밖에 없어. 됐니? 자, 그럼 이제 구체적 사례를 한번 보자. 2009학년도 수능 문제를 갖고 한번 풀어볼게. 먼저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끊었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잘 생각해봐 얘들아. 칠판 봐야 돼. 과거의 상황이 A지. 그럼 과거의 상황이 A인데 여기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건 무조건 맞겠니? 틀릴 수도 있겠니? 무조건 맞겠지. 그러면 틀리게 하려면 이걸 뭐라고 바꾸면 될까? 자, 일단 얘기해봐. 자, 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A 교집합 제로지. 맞지? A 교집합 제로인데 이걸 A 교집합 B로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이게 A 교집합 B가 되겠니? 아까 생각해봐. 하늘과 땅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랬지. 이걸 맞게 하려면 아까 뭐라 써? 대상의 특징을 드러낸다 그랬지. 그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한 건 제일 큰 거잖아. 작게 만들면 화자의 정서 중에 작은 거 하나 만들면 되지. 뭐로 만들면 되니? 뭐로? 그래. 기분은 기분인데 어떤 기분? 어? 이 친구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단 그냥 기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 기분도 집합이 크잖아. 정확하게 뭐 기분 중에 정말 구체적 기분 하나만 얘기해봐. 그렇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기쁨 정서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황이라고 해서 항상 기쁜 건 아니지. 그러면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되지. 그럴 땐 틀릴 때 이런 선택지를 만들더라. 틀릴 땐 이런 선택지를 만드는데 맞을 수 있을 때는 이런 정서를 만들더라. 이런 문장. 이제 알겠어? 이게 이제 너네들이 선생이 돼버리는 거야.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문장을 만들 때. 그냥 만약에 과거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기쁨의 정서를 드러낸다 딱 그랬는데 맞을 때도 있지. 그땐 정확하게 뭐야? 과거인데 기뻐하지. 정말 기뻐하는 게 나오면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너 뭐라고? 유치하다.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 A 교집합 B가 적절한 거에 답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한 거야? 그 선생님은 유치한 선생님. 선생님 유치하게 이것도 하나 몰라요? 이게 되니? 그렇잖아. 똑같아야지. 똑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여기에 집합이 작아지면 A 교집합 B가 되지.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지문에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럼 너무 유치하잖아. 있는 그대로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낸 선택지고 이거는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지? 자, 이제 예를 봐.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미래를 암시한다. 자연이 변하면 화자의 미래니? 아니잖아. 이해되니 이제? 봐봐. 이제 이해되는 거. 지금 보기 끄덕 봐. 얘는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면 반대로 이때 A 교집합 제로를 만들었죠. 자, A 교집합 제로를 만들었죠. 하자에 그렇지. 정서를 암시한다. 그거 좋은 거야. 근데 조금 말하면 자연의 변화랑 관련해서 하면 좀 더 좋긴 해. 그치? 뭐 제일 큰 게 이제 화자의 상황. 과거 상황이건 현재 상황이건 미래 상황이건 다 상황이지. 화자의 상황이 없을 순 없지.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을 암시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 자, 이번에 잘 봐. 감각 나왔지. 감각적이면 다 대상을 예찬하니? 그럴 리는 없잖아. 감각 나왔다고 어떻게 다 예찬해? 그럼 너 0, 교집합, B가 돼. 알았어? 그럼 이걸 A 교집합 B로 만들어. 무조건 맞는 게 아닌 어떤 거?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거랑 다른 걸 한번 만들어봐. 뭐가 있겠니? 그래. 뭘 만들 수 있을까? 안타까워. 잘하긴 했지만 안타까워. 내가 왜 안타깝다고 하는지 알겠지? 그래, 너 웃었잖아. 뭐로 만드는 게 좋겠어? 뭐라고? 청각적이지. 왜? 역설법이 있으면 패스해야 되잖아. 패스할 걸 A 교집합 B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은 좋았어. 아이디어는 좋았어. 근데 청각은 찾을 수 있지만 청각 가지고 꼭 예찬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느 감각이든 예찬만 하면 되니까 모든 건 어느 감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영교집합 B가 A교집합 B에 비해서 얘를 뭘로 만들어? 청각적 이미지 또는 서리법, 찾기 쉬운 거. 서리법을 활용하여 이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봐봐. 간주가 나왔지? 간주가 나왔으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F란 말이야. F 교집합 대상이 지닌, 야, 이거 되게 중요해.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라고 그랬잖아. 이 말은 얘들아 무조건 맞는 거야.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 모든 시는 아까도 말했지만 투영, 투사, 비유, 속성이지. 그렇기 때문에 배추라는 거, 진달래꽃이라는 말이 나오면 진짜 배추나 진달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속성이 있겠지. 시인만의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는 거야. 이제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F 교집합 제로를 A 교집합 제로로 만들어. 누가 해볼래? 야, 지금 이 내용을 이해했다고 지금 대답 좀 해줘야 돼. 지금 간주적 자세가 돼서는 안 돼. 자, 빨리 누가 해볼래? A 교집합 제로로 만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야, A 될 수 있는 거 배웠잖아 아까. 아무거나 이거? 그래! 서리법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니는 새롭게 발견해도 되는 거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서리법을 사용했잖아. 그건 뭐야? 아, 하늘이 과연 높지 않은가? 그럼 하늘의 의미를 뭔가 새롭게 뭔가 얘기하는 거잖아. 단 서리법을 활용한 거잖아. 이해돼? 마음껏 갖고 놀 수 있겠니? 형식 문제를 마음껏 갖고 놀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내용 문제는 글을 읽어내는 거잖아.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지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문제를 푸는 어떤 원리는 발전하는데 기본적인 거 있잖아. 소설.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소설 정도 니네가 읽어내야 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읽어내면 문제 못 풀어. 그러나 시와 고전시 형식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다니까. 자, 그럼 니네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섬세하고 부드럽다는 건 형용사지. 그러면 야, 섬세하고 부드러우면 애상적이냐?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요때는 패스 교집합 B만 해요. 얘네들 자체가 패스지. 섬세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애상적일지 아닐지 모르잖아. 근데 P 교집합 B를 P 교집합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뭐야? 애상적을 빼버리면 되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은 분위기가 무조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부드럽게 섬세하게 말하면 그 분위기는 섬세해지지, 부드러워지지. 그게 고조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봐봐.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라면 현재로서 답의 후보로 압축되는 건 누구니? 이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제 확률로 들어가 볼게. 너네 기본 실력을 봐봐. 문학 작품에서 세 작품의 공통점이잖아. 만약에 이 작품이 있다면은 그냥 보면 되지, 진짜. 뭘 보면 돼? 과거가 있는지 대상을 예찬하는지 보면 되지. 됐어? 근데 세 작품을 줬을 때 과거가 많을 것 같니? 대상 예찬이 많을 것 같니? 과거가 확률상 많지. 작품 대상 예찬하는 시보다는 과거 나오는 시가 훨씬 많다고. 그래서 만약에 시가 없다. 그러면 확률로는 1번이 답의 후보고요. 이건 확률이랑.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면 1번과 3번이 답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봤는데 틀렸어. 얘도 틀렸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2번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수능에서는 얘하고 얘가 답일 확률은 99%다. 알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활용 연습까지 해봤습니다.